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사회자로 급 캐스팅된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릴리쿰 스테이지에 지금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책수다 함께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오늘 저자님 두 분 모시고 지금 오늘 북토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과 현장에 나와 계신 선생님 두 분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여기 선생님 두 분 계신데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네, 조명은 곧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두 분 나와 계신데,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는 이현미 선생님부터. 네, 유현미 선생님 먼저 그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유현미라고 하고요. 오늘 이런 북토크는 처음이라 저도 굉장히 떨리고 얼굴이 조명이 어두운 게 사실 살짝 좋기도 하지만 점점 약간 밝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저희 책에서 두 번째 동선 공개 글을 썼었고요. 오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릴 거는 전체적인 책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와 저희 책에서 좀 관통하고 있는 거를 저는 좀 상상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부분이랑 제가 또 다른 분들 챕터에서 인상 깊게 읽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얼굴 많이 밝아졌다. 네, 얼굴이 좀 밝아졌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사 논문을 또 쓰고 있어서 굉장히 집이랑 거의 연구실 학교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오랜만에 여기 연남동 나와서 굉장히 당황한, 그리고 이런 또 자리를 마련이 돼서 굉장히 당황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의 어떤 일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게 제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밥 먹다가 시작이 됐어요. 저희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밥을 한 11시 반에 맨날 같이 모여서 먹거든요, 점심을. 그래서 먹고 딱 진짜 거의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저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좀 다들 뭐랄까요? 근데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희 농담으로 다 안티소셜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잘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위험이 올라오고 있었을 때였지만 아직까지 별로 거의 마스크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뭔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우리한테도 뭔가 그 압박이 이제 오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각자 또 그리고 경험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또 누군가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강의를 하고 있기도 했고 어딘가에서는 또 나가서 강사로 전문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좀 그런 각자의 경험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각자 좀 연구 주제나 관심사들도 달랐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시작을 해서 각자 이제 책들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좀 쓴 것들은 그래서 좀 자유롭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었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었고, 그러면서 사실 각자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 코로나 그때도 한참 바로 그때부터 이미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 나오고 있었고,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할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어떻게 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일상이 지어진 어떤 경제 시스템 중심의 담론의 좀 한계에 집중을 해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걸 좀 풀어나가보자 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부분에서 다루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경험과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팔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언니의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때 가장
그 신규 확진자가 많이 확 올라갔을 때 1000명이 넘게 나와가지고 그때 제일 그 두려움이 심각하고 코로나가 이제 어떤 기전으로 퍼지는지에 대한 그 지식들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안이 높은 상태여서 그때 막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뭐 자기가 받은 방역 키트 물품도 막 보여주고 뭐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연락이 오고 뭐 형부네 회사에서도 막 긴급 막 메일이 와가지고 이 대책이 막 쭉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 직장 동료 그 판정을 받은 분은 더 많은 어떤 힘듦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그때 제가 문자에 굉장히 지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긴급 재난 문자 지금도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지쳐 있을 때여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참 그래서 돌봄 문제 때문에 또 바쁜 상황이어서 그 시간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또 제가 약간 되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려서 하게 되었는데 또 그런 어떤 좀 같은 여성이어도 좀 그런 경험의 차이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었던 또 저도 제가 스스로는 제가 굉장히 막 뭐 혼자 살고 뭐 별로 돈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 불러내서 막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것 자체도 일종의 하나의 좀 특권이겠구나 이런 서로의 좀 위치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확진 받았던 저희 언니 직장 동료에게 보였던 이야기들이 그 동성 공개가 마치 신상 공개와 같은 그 조리돌림, 비난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거는 우리가 뭔가 많은 정보, 확실한 정보, 투명한 정보를 알면 뭔가 더 안심이 되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회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알매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책의 단은 될 수 없다라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믿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서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는가 이런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이런 어떤 어려움, 재난,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어떻게 같이 책임질까를 논의하기보다는 환자 자격을 이제 따져서 동성 공개 정보를 통해서 너는 그래도 아파도 괜찮은 걸릴만 했다. 아니면 너는 이거 참 비난받을 만한 동선이다.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이제 탓을 이렇게 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좀 재난의 개인화라는 이제 키워드로 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동성 공개 정보의 공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 이번이 사실은 처음이었다라는 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저는 다른 분들의 글도 좀 재밌게 읽었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저희 책에서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챕터가 그 엄마의 경험을 다루는 그 인류 살리기로서의 돌봄에 대한 상상. 저는 그 글 읽고 처음에는 초고 보고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네, 눈물을 막 흘리고 막 또 다른 이제 남성 그 저자들도 공저자들도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는 쓸 수 없는 글이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보면 저희가 좀 이 책이 좀 보면 에세이라고는 했지만 또 되게 또 쓰다 보니까 다 대학원생들이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논문처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서로 비난했어요. 야, 에세이를 써놓기로 해놓고 너 각주 지금 몇 개 달았어? 그래서 저도 각주가 2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진짜 막 논문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은 논문으로도 투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니 자기 박사 논문과 관련이 있네. 그래서 막 온갖 책들이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자로서 되게 거리두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전거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그 글은 굉장히 자신의 경험에 밀착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SF 이제 소설들을 가지고 오면서 인용을 하면서 그 SF 상상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게 일상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 일상을 좀 다르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벗어난 어떤 다른 상상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이미 좀 도래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좀 이런 이야기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에 대한 상상의 그 파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가족 돌봄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 아들과 그 항암 치료 중인 남편, 그리고 치매에 걸린 엄마를, 그리고 딸을 돌보고 있는 그 영희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면 82년생 김지영, 네, 그것과 대비가 돼서 58년생 김영희, 개띠 베이비 부모가 막 시작이 됐던 그 58년생 김영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82년생 김지영의 엄마의 삶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딸이 그 엄마의 삶을 재현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위치 바꿈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모르고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관계라든지 다른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작가들, 저희들 자체도 사실은 좀 이 책을 쓰면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부분은 저 언제 나왔죠? 괜찮아요. 천천히. 시간 시간 많아요. 시간은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거의 보시면 관통하고 있는 게 아마 돌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소재라든지 뭐 어투라든지 뭐 활용하는 것들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좀 돌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한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나 개인들 간의 관계 맺기의 조건이라든지 새로운 좀 상상력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노동에 대한 상상력도 좀 새롭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 노동을 좀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여러 챕터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K방역의 신화 같은 것들이 한참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 책 원고를 썼었을 때가 한 4월달, 5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확진자 수가 거의 10명 이하여가지고 다들 그때 잘 이제 마스크도 이제 그렇게까지 막 엄청 안 쓰고 다 그때 막 미친 듯이 이제 막 밖에 나왔어요. 막 봄이라서 사람들이 못 참고 저도 갔어요. 한강. 네, 한강 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저 사는데도 대학가 근처니까 막 대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기 식당들에 다 몰려있는 그런 장면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K방역의 신화가 이렇게 막 칭송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갈아 넣어지고 있는 노동의 문제들, 거기에서 이제 뭐 의료진들이 희생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뭐 덕분에 캠페인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덕분에 캠페인에서 헌신들을 취하기는 하지만 또 가려지고 있는 노동들은 무엇인지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분을 하나 읽어드리면, 뭐 방역을 위해서 기꺼이 나선 이들을 영웅이라고 칭하며 감동하지만 그 영웅에 자원봉사자와 의사, 간호사는 있을지언정 누군가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간병인, 청소 노동자,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초래한 상황이 돌봄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을지언정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까지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택의 요구라고 하는 것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내가 재택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배달을 많이 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의 삶을 위해서 연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컨택터라는 이제 용어로 담아내신 그 챕터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이 유지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유지하는 사람들, 메인테이너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인테이너라든지 컨택터의 역할에 굉장히 우리가 그 여성들이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에 대한 가치평가 같은 게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진다는 거,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익숙해졌더라고요. 저도 거의 집에 있으면서 쿠팡 많이 시켰던 것 같고, 네, 거의 배달이 익숙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속도에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그 문자들이 막 오잖아요. 뭐 밤 11시에도 막 놓고 가시고 새벽에도 놓고 가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상상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몸의 체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상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룬 것이 저는 첫 파트에서 예, 그 질주의 정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참여가 강제되는 그 화상회의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요새 그래서 줌회의가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그 3월 달에 저희 뭐 이렇게 시간 강사하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뭐라고?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라고? 약간 해서 다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쯤 지나니까 다 익숙해지고 줌으로 하는 회의가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만나요. 일제 직접 안 만나고 그냥 다 줌으로 할까? 왜냐면 줌으로 하면 저도 요새 이제 줌으로 하면 이제 위에만 옷을 입고 아래는 잠옷 바지 입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익숙해지면서도 좀 지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더를 사실 죽음으로 몰고 간 거는 이제 그걸 쥐어 짜내는 악덕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감각과 속도에 맞춰주길 원하는 우리들의 욕구이기도 하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그저 정보라든지 뭐 디지털 산업의 기반이자 수단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것들을 연결망으로 봐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안녕에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지금 필요한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석학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속도의 질주를 제어하고 인간들 간에 그리고 사물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로 사실은 그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또 끝나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제가 그 다른 챕터들을 보거나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상상력과 관련해서 또 아마 이제 배경현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더 할까요? 네, 좀 더 그 정원 거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 적어놓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상상력 관련해서 뭐냐면 그 배경현 선생님이 쓰시기도 했지만 그 아까 K방역 얘기를 한 것처럼 우수성이 칭송되고 이랬을 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재난이라고 하는 걸 맞서 싸워야 되는 것, 물리쳐야 하는 것으로 하는 그 전쟁의 재난 상황을 이 전쟁이라고 이제 비유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적이기 때문에 물리치고 우리는 싸워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 전쟁의 상상력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계속 어쨌든 바이러스랑 완전히 얘가 이제 어떻게 퇴치되는 날이 올까?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기보다는 코로나랑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이제 고민하는 단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어떤 전쟁의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새로 같이 가꾸는 어떤 면역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써주셨고, 그것이 어떤 상상력이냐면 같이 가꾸는 정원의 상상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제가 좀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좀 인간들 간의 관계만 주로 조금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제가 좀 배경현 선생님 글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언제나 인간 이상의 존재들로 구성된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것, 인간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환경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인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 그래서 면역이라는 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고 가꾸는 정원이다 라고 해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의 기원을 따지다 보면 이 자연과의 관계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배경영입니다. 예, 저는 그 같이 밥 먹다 쓰여진 책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같이 밥 먹는 멤버는 아닌데 길거리 캐스팅은 아니지만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함께 하게 됐고요.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제 주가 돼서 하셨다 했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인류학이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요. 아까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보통 안티 소셜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회학자들이 사회를 모른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농담이 이제 계속하면 인류학 하는 사람이 인간을 모르고 뭐 경제학 하는 사람이 경제를 모른다 뭐 그렇게 시리즈로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 각자 자기가 다루는 대상들을 제일 모른다 그런 조크 같기도 합니다. 사실 예, 오늘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자리에 특히 그 릴리쿰 여기 스테이지에서 처음 하는 북토크 행사에 저희 초대받아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또 사실 이제 불러주시고 나서 초대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코로나에 관해서 무지하게 많은 책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전공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코로나에 관한 책들을 좀 샀는데 이제는 사는 거를 갖다 포기할 정도로 코로나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이 책이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읽고 토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러는 거가 되게 여튼 기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책이 만들어진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현미 선생님이 조근조근 잘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유현미 선생님이 상당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되는 대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얘기 그냥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실 이 책이요, 이제 보통 이제 마스크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마르크스라고 자꾸 잘못 읽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마르크스가 말해주는 것들인 줄 알고, 근데 마스크고, 부제는 코로나19와의 일상의 사회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그래서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일상이라는 거, 일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의 독특한 나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상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상이 뭐 어디에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사건도 사실 우리의 일상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사회학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아마 눈높이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뭐 배제되고 뭐 차별받고 뭐 이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노동의료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무슨 주제를 다뤘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눈높이에서 볼 거냐? 그래서 진짜 물 위에 떠 있는 거위만 볼 거냐? 아니면은 거위가 떠 있게 하기 위해서 막 발밑에서 이렇게 하는 그 발짓까지 볼 거냐? 예, 물론 이제 그 K방역 이런 게 이게 진짜 거위냐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거위라고 쳐도 그 거위가 떠 있게 하기 위한 그 밑에 그 움직임 그거를 갖다 이제 함께 보고자 했던 것이 그래도 이제 이 책의 작업에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페미니즘의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페미니즘의 시각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일상의 눈높이에서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얘기, 빠진 얘기, 숨겨진 얘기 이런 거를 본다는 것도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결국 이렇게 더 큰 그림, 지금까지 이제 빠져있던 그림을 채워 넣어가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더 크게 보기 위한 시각이 이제 페미니즘의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숨은 노동, 뭐 숨은 시간, 뭐 공간, 사람 이런 거를 갖다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뭐 그렇게 보면은 속 시원한 거는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니들의 대안은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런 거는 내놓기가 힘들죠. 그래도 만약에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대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의 표면만 건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약간 그 표면을 찌르고 들어가는 그 느낌? 그것이 이제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 다른 그 뭐
다른 의료 얘기도 해봤고 뭐 K방역, 페미니즘, 돌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 다들 그 보면 그래서 결론이 없다, 대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계속 대안도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왜 그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책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공중에 뜬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막 세계의 전환을 얘기하는데 뭐가 전환인지 잘 모르겠고 대부분의 이제 또 이렇게 막 석학이라고 그러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옛날에 하시던 얘기 그냥 울고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같이 읽으시는 분들도 그 우리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렇게 막 그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이렇게 직면한 문제들을 갖다가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이게 큰 얘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의 말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막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뜬 얘기들, 이렇게 허공에 뜬 얘기들은 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경험, 나의 감각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런 좀 자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론장에 내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런 차원을 고려하지 않은 말, 그런 말은 다 때려치워. 이렇게 그런 말은 가짜야.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불안하대요. 앞날이 불안하고 뭐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나가는 것도 불안하고 집안에 있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아까 이현미 선생님이 상상력을 되게 강조해 주셨지만 불안을 견딜 때 가장 좋은 그 약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불안을 견디는데 거의 유일한 약간 그 치유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불안 안 한 게 이상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면 우리가 그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이게 사실 원래 이 제목을 둘러싸고도 얘기가 많았는데 마스크가 없는 날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제목도 있었어요. 근데 다들 이제 많이들 한 얘기가 뭐냐면은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독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말하자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라는 거는 코로나를 낳은 원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상태를 뭐 즐길 수까지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안하다는 상황 자체를 불안해하지는 말자. 사실 불안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오래된 세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꿈꿔야 되는 상황에서는 피해가기 어려운 감정이다.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그러면은 뭔가 정말 새로운 상상력 그런 게 조금 그래도 불안을 견디는 힘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유현미 선생님이 이제 면역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되게 고마운 게 그 얘기 제가 쓰긴 했는데 제가 막 또 얘기하려고 이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부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그 면역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고 그러는 거가 한 번, 두 번 할 때는 괜찮은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면 좀 뻘쭘해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새로 일어나는 현상에 맞춰가지고 그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뭔가를 약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나와 그 세계와의 만남, 그 안에서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글로 적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읽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 힘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를 한 사람이 같은 거를 리바이벌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사실 이 면역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에스포지토라고 그 정치학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딴 얘기를 해요. 면역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면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함께 가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게 방역이라는 전쟁의 상상력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맞물려서 해석을 할 때는 면역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에스포지토라는 사람이 면역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를 갖다가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팎의 경계를 상상한다. 그러니까 이 안팎을 나누는 일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중시하면은 면역이라는 거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자꾸 또 좀 그게 문제가 있는 일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고,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뭔가 새로운 생각을 끌어내는 거, 그게 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모든 상상력이 다 좋으냐?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질문하고 나면 그렇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상상력이 좋지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들 왜 상상력이라고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불쾌한 상상력도 많고요, 궤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라 그러면은, 저는 아까 왜 면역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방역에 대한 어떤 그 대항으로서만 의미가 있듯이, 결국 상상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기존의 그 지배적인 상상, 기배적인 담론에 도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있는 거에 도전만 하면 좋은 거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좋은 건지. 근데 그래도 뭔가 하나 실마리를 보탠다 그러면은, 우리를 더 많은 것과 연결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연결을 찾지 못했던 세계와 존재들과 나를 점점 더 이렇게 나를 열리게 하고 새로운 거를 만나게 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건 좋은 상상력이고, 그게 아니고 그 상상력이라는 게 점점 우리의 세계를 좁히고 닫게 하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상상력이라 그러면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유은미 선생님 얘기하시면서 왜 뭐 요양보호사나 이제 택배 노동자나 이제 그 노동 가치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요즘 보면 뭐 필수 노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치 평가는 또 사회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은 그 노동이라는 게 지금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노동 조건의 개선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자꾸 유지를 하려고 그런다. 그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얘기 저에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다들 이 책을 읽고 오셨는데 그냥 책 얘기만 하긴 그렇고 책이 안 나온 얘기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다들 그냥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신 주제가 돌봄 얘기 같아요. 정말 돌봄에 관한 관심은 지난 1년 동안 되게 많이 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돌봄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책에 안 나온 얘기, 그다음에 책을 쓰고 나서 뭐 그냥 다른 데서 어디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봤던 얘기를 갖다가 조금 공유하는 걸로 이제 그냥 일단 얘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뭐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뭐 K 방역의 뭐
그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두 다 그게 사실 돌봄 얘기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뭐 여성 노동자들의 하여튼 실직률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돌봄 부담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래서 굉장히 젠더 격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역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맡아서 하는 성역할이 거의 왜 세계적으로 보면 50년 정도 후퇴를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왜 여성이 더 전통적인 성역할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사실 이 돌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감염병 위기 안에 있으니까 덜 하지만 사실 이 감염병 위기가 수그러들고 나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돌봄 이슈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코로나 때문에 돌봄 위기가 생겨난 거는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는 이미 제가 써놓은 글도 봤더니 코로나 이전에 이미 거의 한국 사회 망할 것 같이 막 재생산의 위기다, 돌봄의 위기다라고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50년 뭐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돌봄 위기가 심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사실 82년생 김지영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 자체도 사실은 그 돌봄의 위기하고 관련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돌봄의 위기라는 게 태어나기도 힘들게 만들고, 아프기도 힘들게 만들고, 죽기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현미 선생님 같은 분 계속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안적 사회 구상이 제대로 되려면은 지금까지 또 들리지 않았던 뭐 여성이나 소수자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고 또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또 그 공존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돌봄이 이제 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쭉 하시고, 그래서 뭐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돌봄 뉴딜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한국형 뉴딜 같은 데는 돌봄 얘기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찾아보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10대 과제 밑에 그 세부 과제 어딘가에 돌봄 얘기가 나오긴 다 나와요. 왜냐면 돌봄이 안 되면은 정말 노동자들이 일도 할 수 없고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긴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돌봄 얘기를 보면 한 축은 돌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한 축에서는 이제 돌봄 민주주의, 이게 여성들한테 몰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인데, 이 남성 연구자님들도 요즘은 돌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지털 뉴딜이 잘 되면 일자리들을 더 많이 잃고 뭐 그러면은 이 디지털 뉴딜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도 사회에 돌봄이 필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가 그러니까 그 올드 노말로 이제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도 돌봄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돌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돌봄이 중요하다 그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도 좀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돌봄이라는 걸 너무 아름답게만 얘기하는 거, 그것도 되게 이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돌봄이 어떻게 얘기가 됐고 어떤 식으로 통용됐는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조금 봤더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성주의에서의 돌봄의 윤리, 뭐 돌봄 얘기를 한 거는 1990년대예요. 막 책도 번역되고 90년대부터 막 이제 돌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제 완전히 그 당시에 돌봄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페미니스트, 그 중에서도 돌봄에 관심 있는 분들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젊은 여성들은 돌봄 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돌봄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특히 그 여성적인 가치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여성의 그 본질로 보고 막 여성들한테 책임지으려고 그러고 꼭 돌봄을 해야 되겠냐 그러고, 사실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가사노동 재평가만 하자 그래도 재평가하고 여성 보고 하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돌봄 얘기가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일부 페미니즘 안에서도 일부 서클에서만 돌봄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돌봄 얘기가 엄청나게 뜨기 시작하는 건 사실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부터입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책도 번역이 됐고요. 자기 돌봄 담론이 엄청나게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상담 힐링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양산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하냐 하면 이렇게 약간 기금 심사 같은 거 하면 다 운동단체 같은 데서 뭐 하냐 하면 활동가들 그 자기 돌봄 프로그램 지원해야 된다, 뭐 애니어그램 하고 뭐 그런 거 하고요. 여튼 그 돌보는 사람의 돌봄, 그러면서 이 자기 돌봄 담론이 엄청나게 사회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지금 코로나 위기 안에서도 이 돌봄 프로그램 엄청나게 자기 돌봄 프로그램이 많아요. 지자체에서 뭐 이 돌봄에 지친 당신 잠깐 뭐를 랜선 여행이라도 떠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돈 지원해주고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이 자기 돌봄이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 돌봄이 중요하기는 한데 약간 이제 자기 돌봄 담론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개인, 자율성, 선택, 치유 이래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용어다라고 얘기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 돌봄 얘기를 막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기 돌봄 얘기를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비판할 수 없는 측면이 뭐냐면은 이 자기 돌봄에 이렇게 약간 홀릭하시는 분들이요, 되게 돌봄에 지치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돌봄 노동자들, 그러니까 여성들, 주부들, 뭐 이제 아니면 뭐 정말 간병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돌봄 노동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돌봄 속에서 피폐해진 나를 돌보는 걸로 해서 이 자기계발서를 읽으시기도 하고, 이 심리적인 접근,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접근에 자기 돌봄이라는 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이 돌봄의 큰 사회화라는 흐름 속에서 이 돌봄을 사회적인 노동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지만, 그러고 나면 본인은 너무 이제 기가 빨리고 신체적으로도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본인이 자기 돈 내면서 이제 자기 돌봄 담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구조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돌봄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개인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행위이기도 하고, 공동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제대로 나눠지지 못한 돌봄 노동이라는 거는 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 자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건 그런 파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돌봄 자체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는 이제 잠깐 땜빵이지 그걸로는 이제 이 사회가 변화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적인 연대하고 정말 서로 돕는 상호 부조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그렇게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자기 돌봄으로만 가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서 막 돌봄을 그냥 예찬하는 거는 곤란하다. 그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돌봄이라는 게 과해지면 인간을 파괴한다? 기가 빨린다?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꼭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뭐냐면 이제 돌봄의 사회화 담론인데, 사실 돌봄의 사회화 담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여성이나 가족이 오롯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성역할 구분이나 아니면 돌봄 노동 자체에 대한 재평가하고 하고 함께 가지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국가가 말하는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면서도 값싼 돌봄 노동을 구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됐던 것이고, 그래서 묘하게 이제 그 국가에 대한 의존하고 시장에 대한 의존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좋은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돌봄 재평가를 한다 그럴 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관계가 바뀌지 않고 돌봄의 사회화만 얘기하다든가 돌봄 서비스의 확충을 갖다가 그냥 얘기하면은 결국은 국가가 많이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후려치려고 그러는 이제 그 가격을 후려치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 그 저임금에라도 끌려 나오는 노동자들에게 맡겨지는 그 현상을 갖다가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돌봄이 지금 우리 시대에 화두화되고 있는 거는 돌봄 가치에 대한 재평가 겸 돌봄의 위기라는 그 이중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 막 이제 개인화된 자기 돌봄 이런 거나 아니면은 돌봄을 그냥 약간 사회화하자, 내가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 당장 내가 힘드니까 왜 가족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하는 그거를 좀 벗어나서 갔으면은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돌봄이라는 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 전체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마가렛 미드라는 그 인류학자한테 문명의 시작을 그 상징하는 거에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뭐 돌도끼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인류학자답게 뭐 뭐를 그 문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면 뭐 언어의 사용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뼈가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그 인류의 뼈가 발견됐는데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가 나은 자국이 있는 그런 그 뼈가 문명을 시작하는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짐승들은 사실 왜 말이나 뭐 그 길이나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은 부상을 받으면은 안타까워도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구할 길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뼈가 부러져가지고 기동을 못한다는 거는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허벅지 뼈가 붙도록 붙어서도 살아남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돌보고 말하자면 그 취약한 존재를 갖다가 하나의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인식을 해가지고 함께 가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이 말하자면 인간이 문명, 문화의 시작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마가렛 미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쳤더라도 나를 봐줄 사람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더라도 이 고비를 넘겨서 살아갈 수 있다. 그냥 도태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사회를 이루어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왜 내가 잠깐 다쳤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위에 건설된 이 문명이나 문화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아픈 것도 고비를 넘기고 그러니까 정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나를 일으켜 줄 거라는 기대 위에서 지금 그 인간 사회라는 게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 막 부서뜨리고 정말 유대감을 갖다 깨트리고서는 이게 인간 사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돌봄이라는 거는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하는 거,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은 돌봄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다. 그냥 아름답고 헌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드리 로드 같은 사람이 정말 이게 정치적인 투쟁이다. 그냥 나를 돌본다는 건 내가 나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인 투쟁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 번씩 다시 생각해봐야 될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